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자꾸 이제 강의 시간을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요. 죄송하고 어쨌든 계속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캐릭터 디스오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 안에서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로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밀란이라는 분은 페어라 그랬어요. 예, 캐릭터 디소더 개념,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디소더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분석에서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음, 쌍으로서 요거는 이제 현대적 개념의 성격 장애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인격 장애로 얘기되던 그래서 옛날 정신과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인격 장애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지금 이제 퍼스널리티 성격 장애로 이제 정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분석의 개념이 이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떤 성향들에 대한 조금 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네를 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죠. 어,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 때문에 일종의 성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에 시초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음, 어떤 이 섹슈얼리티 혹은 뭐 이제 섹스라고 표현되는 이게 이제 명사는 성별, 성 이렇게 되죠. 혹은 섹슈얼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성 이런 걸 뭐 성 뭐라 그러죠? 섹슈얼리티 하면 성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다루기 어렵거나 복잡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이라는 거와 죽음 두 가지죠. 프로이트의 통찰도 사실 이거죠. 이걸 이제 리비도의 개념으로 갖고 이게 이제 타나토스라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공격성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죠. 예. 이건 이제 생명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또 긴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뭐 무성생식에서부터 유성생식, 그쵸? 가면서 유성생식이 이제 다시 인류 문화, 인간과 연관돼서 이제 가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번식이라는 게뭐 생명이 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와 어떤 문화적인 이 규범 이런 게 미묘하게 섞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라일이라고 하는 분에 있어서의 언급할 만한 건 여기 나오는 캐릭터 암호, 성격 갑옷. 그래서 우리 이건 다른 얘기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스처죠, 자세, 체형까지도 일종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체형 성격 이론의 맥락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게 일종의 패턴을 가져서 마치 하나의 틀, 전체의 어떤 인격을 형성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데서야 갑옷이라는 걸 이제 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격적 요소와 연관돼서도 이제 나타난다라고 봤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난 강의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스오더라는 개념은 옛날에 썼던 용어다. 캐릭터는 인그레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마킹한다, 적어놓다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기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캐릭터는 일종의 사회 규범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는 인격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암호함계는 인격자야 이렇게 하지 암호함계는 성격자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인격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 맥락의 규범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퍼스널리티를 정의 내리는 개념에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 또
광범위하게 보면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문화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우리의 어떤 시대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과 비건강의 개념들이 많이 역전이 돼서 병원될 수도 있고, 그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아직도 뭐랄까요 고전적인 형태의 이제 성격 이론 중에 들어가 있는 모던한 게 아닌 형태의 분석 이론 중에 이제 대상관계 이론 이게 오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클래식한 맥락으로 이 대상관계 이론도 뒤에 가서 이제 굉장히 현대에 와서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들을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이 발달, 형성 이 개념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착시켜서 설명드렸을 때 기억나시겠죠? 프로이트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로 가서 상과 공격성, 다이나믹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고전 정신분석, 뭐 안나 프로이트 이렇게 쭉. 현대에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코엇이 아니라 어,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명한 분석가가 계신데 아, 어쨌든 고전 정신분석가로 기억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대상관계고 이 두 개의 이론을 조금 중간을 탄 중도 그다음에 이것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파 사이비라고 불렸던 프로이트로부터 씻겨 나간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예, 컴버그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약간 이론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대상관계 쪽은 뭐 멜라닌 클라인이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워낙 음, 정신분석은 학파로 치면 굉장히 개미굴이어가지고 사람도 많고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좀 있는데 그건 차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관계. 그 대상이 오브젝트와의 릴레이션. 그래서 오브젝트 시어리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적 관점의 발달을 이제 세 가지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전적인 정신 분석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거의 원초와 심리학이다. 이드죠. 예, 그래서 심리학적 증상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 본능의 역할과 다양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리비도 발달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나타나는 에고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자아 기능, 그다음에 이러한 단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갈등, 특정 단계의 관심사에 초자 에너지의 고착, 픽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고착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성격의 출현에 있어서 원초의 역할을 강조할 이드의 역할. 프로이트가 이제 본능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요소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몇 가지 키 어셈션 하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과정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의 원초와 심리학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자초자는 원초의 범위 밖에서 발달할 뿐 아니라 그렇죠. 이드 범위 밖에서 그들의 유일한 에너지 원천인 본능적 추동, 여기 이제 리비도라고 얘기되는 이 기초하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정신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장애가 자아의 현실적 제약과 초자의 도덕적 이상한 제약이 맥락하에서 기본적인 성적 공격적 주동을 얼마나 잘 건강하게 표현하는가, 건강하다는 의미를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방어기제의 이야기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프로이트는 축 완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고, 이거 DSM-4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정신병리예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니까 이걸 중심으로 그의 관심은 심리학적 증상과 증상의 기원 증상의 발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격 장애 맥락보다는 병신 장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일단 언급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프로이트의 성적 심리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비도 이론에 근거한 거가 너무 본능을 강조하는 거죠. 리비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을 원초화해서 이제 자아로 바꿨다. 예. 그래서 자아는
의식적 문제죠. 그래서 외부 세계 현실에 따른 심리적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자들은 더욱 대인관계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자, 고전 정신 분석의 이 안나 프로이드가 사실 자아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클래식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이트 이론을 이어받았지만 자아가 조금 강조되는 형태로 간다라는. 그래서 요 밀란의 이론을 이어가면 중요한 이런 거에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카렌 호나 여러분 유명한 이 여성학자. 그 분석가들 중에 여자들이 많은데 왜 오디파라는 거가 프로이트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성학자들한테 두드려 맞는 측면도 되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럼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렌 호의 나 놀랍게도 그녀의 이론에서 비롯된 많은 구성 개념들은 오늘날의 성격 장애들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이 이론들이 성격 장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예. 그래서 다른 정신 장애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고 뭐 성격 이론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역동적인 설명이 성격을 설명하는 걸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배해 왔어. 여전히 또 성격 장애에서 굉장히 어려운 성격 장애들을 이해하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이 돼. 근데 요 식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된다는 건 정신분석이 뭐 영향을 안 주거나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되고 세련된 이론들로 통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적 관점의 발달해서 마지막 단계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불린다. 대상관계라고 불린다. 이 이론에서 모든 본능은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 목적과 대상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목적은 언제나 본능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밀란의 설명이고 이것도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맥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는 바깥 세상이 무언가. 이 무언가가 이제 오브젝트라. 영어 찾아보시면 이게 객관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대상, 또 사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정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의미가 단순히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맥락보다는 내면화되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대상관계 이론은 자, 인지적인 동시에 인지라는 건 내면에 드러나는 형태고 대인관계적인 이론이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맥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이 정신적 표상이나 내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통해 보여진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볼비 아시죠? 누굽니까? 애착 이론 여기 적어놨네요. 이분은 원래 분석가예요. 예. 유수빈님은 한참 뭐 하셨나 보네요. 예. 최근에 저한테 의미 있는 회의긴 해요. 이게 69년에 사실 프로이트가 69년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의미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모델들은 대인관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의식이 발달하기도 이전에 자 내가 누군지 알기도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그래서 중요한 타인 이걸 우리가 보통 케어테이커라고 그러죠 돌보는 사람 근데 이게 꼭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케어테이커는 아이를 옆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주는 대상 중요한 타인과로부터 케어테이커로부터 경험되는 초기 아동이에요. 대상관계라가 3세 이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주장한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이론에서 가장 최근의 이론인 대상관계를 초자 심리학이다. 슈퍼에고죠. 라고 말할 수도 이는 발달 과정에서 내재화한 타인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개념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요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약간의 상상력이 좀 동반돼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기가 있을 때 이 아기 내면을 이렇게 보면 아이가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뭘 하고 있고 엄마가 나한테 젖을 안 주고 있고 이런 식의 예,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형태로 경험.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이 칸트가 얘기한 물 자체에 가까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신체가 존재하고 신체가 주는 감각이 존재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감각은 지각이라는 개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은 이제 약간 객관적인 맥락에서 자극이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건드는 거고, 지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일종의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 때는 망막이 처리를 하지만 이것 자체가 벗어나는 주파수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많은 주파수의 광선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특성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 이건 벌써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감각한다는 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감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우리의 감각의 장치들 안에 혹은 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개가 보는 세상과 독수리가 보는 세상과 인간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벌써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perception. 그래서 이걸 좀 더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특정 감각을 가지고 이미 내 틀을 가지고 본다라는 맥락으로 해서 percep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AT가 이제 그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각의 개념. 이렇게 이건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언어로 더 씌워지게 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적 경험이라고 하고, 그쵸? 사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혼자만 경험한다면 사적 경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제가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가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 현대적인 논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도. 그래서 질문이 거의 없으신데 궁금하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그래서 성격 장애에서 대상관계 첫 번째 사상가는 컨버그 아까 나왔었죠. 예. 이분이 이제 대상관계 첫 번째 사상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전정신분석 학파로도 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라고 되고 아직 살아 계셔 90몇 살이라고 하시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혼수 상태에 가까운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새로운 생산적인 거를 하실 단계는 아니시라고 하는데 뭐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컨버그는 DSM과 정신분석적 트레디션 전통으로부터 다양한 성격의 조직을 반영하는 세 가지 수준의 구조적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주장하였다. 그래서 정신병, 경계선, 신경증.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상. 예, 그래서 이게 연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어, 제가 이게 중요하게 많이 언급하는 지워도 되죠?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여기 맞다보다는 요런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컴퓨터의 이제 레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향성과 외향성이라고 하는 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정도예요. 마일드한 거, 익스트림. 그리고 이제 이건 병리, 시비어리티면 심각성이죠. 매우 심각할 때 시비하다라고 하는데 그 병리를 나타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데가 뭡니까? 어, 사이키틱 퍼스널리티 오르가니제이션. 그건 뭐예요? 정신병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가 정신병 수준입니다. 조현병이 걸리거나 이런 병리가 아니라 성격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경계선 수준이에요. 근데 경계선 수준은 두 개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Low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이 낮다라는 건 보드라인 경향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어, 도타 수준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틀이 있다. 근데 그거보다는 망가져 있지만 좀 더 틀이 있는 게 이제 보드라인. 하이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르가니제이션. 그 다음이 이제 신경증 레벨, 그 다음에 로말로 가는. 그쵸? 이랬을 때, 자,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코틱한 레벨에 해당되는 구조,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스키조이드, 그 다음에 어, 뭐 요거보다 한 단계 위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 어티피컬 사이코시스니까 특정한 형태가 없는 유형의 정신병자, 소위 말하는 정신병이고 그거보다 경계선 수준인데 굉장히 조금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는 형태가 스키조이드 보더라인. 스키조이드는 조현성이라고 번역되고 보더라인은 경계선인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과 약간 달라서 이분의 개념으로 좀 봐야 돼요, 용어가. 그랬을 때 이 정신병의 성향이 미치진 않았는데 성격 장애 경향으로 가는 수준에서 굉장히 외향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거가 안티소셜. 이것만 봐도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소더를 치료한다는 건 거의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같은 레벨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으로 가는 게 스키조티팔. 예. 혹은 스키조이드도 포함이 됩니다. 스키조티팔은 이제 굉장히 분열형 성격이죠. 조현형.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이제 하이포콘드리아 하면 신체.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신체 장애에서 신체 장애할 때 하이포콘드리아시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컨버거는 이 용어를 굉장히 병리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게 몸으로 굉장히 나타난다. 반대쪽에 이제 외향적 성향을 좀 더 띠고 있는 게 보드라인 계열인데 그 보드라인 계열에서 보면 하이폰매니아 이거는 이제 경조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 해당되는 성격. 그다음에 멜리그넌트 나르시시즘은 멜리그넌트면 악성적인 자기애가 가진 사람. 이게 다 수준이 어디 돼요? 로우 보더라인 레벨인.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가면 스키조이드가 내향적인 형태로 갈 때 파라노이드 편집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심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구성이 보더라인보다는 고도화된 보더라인으로서 칠 때 구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구성되어 있는 이게 사이코시스와의 비교입니다. 알 때 사도매조키즘, 가학피약 성격, 그다음에 사이클로시미아 해가지고 조울증은 아니지만 경한 우울과 경한 두통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성격 경향이 여기 들어간다고 중간 정도 수준인 거죠. 그다음에 히스토리, 연극성.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연극성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정상에 가깝게 간 게 의존성, 디펜던트. 그리고 마일드한 수준에서 신경증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옵세시브 컴펄시브, 강박, 충동, 그다음에 디프레시브, 매저이스트가 뭐예요? 우울, 희학적 성격, 그다음에 히스테리. 그래서 히스트로니까 히스테리를 구분해서 이제 컨버그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버그라는 학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인 맥락에서 이런 맥락이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보는 거예요. 내향성, 외향성이라는 경향과 병의 심각도.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거는 성격의 구조가 정신병적 수준, 낮은 수준의 보더라인 수준, 높은 수준의 보더라인 수준, 그다음에 신경증 수준 정상. 착각하지 마실 거는 높은 수준의 보더라인이 낮은 수준의 보더라인보다 성격 구조가 여긴 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좀 더 높게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면 하이 보더라인이 좀 더 건강한 형태, 정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버그가 성격 구조를 구분해 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에 대한 통합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대략 있어. 아무리 나는 누군지 몰라도 이걸 갖다 우리가 에고 아이덴티티 분석에서는 자아 동일성, 자아 정체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 통합된 자아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아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아 강도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변하는 형태의 엉뚱한 행동을 심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통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그리고 일반인은 성숙하고 내재화된 사회적 도덕적 가치, 그렇죠? 즉 소자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 수준이 안 되죠. 예. 한국만 봐도 이 정신병리적인 성격 장애로 보면 정말 성격 장애가 정치를 한다고 있는 경우들 많고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물론 뭐 성격학자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임상을 하고 있지만 뭐 임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죠. 이와 달리 신경증 수준은 자아동시성이 발생 잘 발달되어 있는데 분석적인 맥락이 성적 친밀감과 관련 예, 어, 하여 상호작용의 특정한 병리적 패턴을 반영하는 무의식적 죄책감에 의해서 혼란을 예, 맥락에 있어 있는 죄책감이어서 이게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신경증 구조이 우울피하, 강박, 히스테리 성격을 포함한 여기 앞에 나왔던 표예요. 그다음에 경계선 수준은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경계적 수준에 있는 성격은 신경증과 유사하지만 통합되어 있지는 않은 신경증에 비해서는 비통합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신경증과 같이 현실 검증 영역이 있어요. 리얼리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정신병과 신경증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안 미쳐 있다는 유지되나 때때로는 병적 사파를 경험하고 분열 상태, 조현병 상태도 나타난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수된 방어 기제, 유머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수사라든가 특히 경계에서는 뭐예요? 통합된 내가 없기 때문에 분열된 대상 표상이에요. 스플릿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요 표상이란 개념 나중에 한번 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있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험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정신 세계 안에 어떤 외부의 표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물에 관련된 부분은 감각으로 경험한다면 내 인격과 성격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올 굿 혹은 올 배드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다 악마야. 북한 사람은 다 착해. 이런 게 아니라는 그렇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미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람과 상황을 모두 올 배드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올 굿으로 보면 이상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올 배드로 보면 평가절하라고 또 그런 면이 있죠. 누군가를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누군가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컨버그에 따르면 모든 정신분석학적 캐릭터 타입들은 경계성 성격과 분열성 성격에서 시작되고 이는 내향성 연속성의 엔드포인트이기도 하다. 이거의 끝에 해당되는 거죠. 자, 더 많은 건 이유 보겠다는 거. 자, 정신병적 수준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격의 거의 모든 영역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정령으로 미쳤다. 이건 좋은 의미의 미쳤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아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하는 그 저 새끼 미친놈이야. 이런 식의 미쳤다가 아니라 그냥 병이 있다라. 예, 현실을 구분 못할 정도. 그래서 이 수준은 강력하고 부적절한 공격성을 특징 집도한다. 근데 이게 성격 장애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DSM-4에서 기술한 성격 장애에서 이 수준의 정형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건 성격 장애 수준보다 더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SM-4 혹은 DSM-5에서는 이 수준에 해당되는 성격 장애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모든 강의는 제가 올리고 유튜브에서 올리니까 여러분들 와서 계속 벌써 1장을 여러 번 나눠서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페이지가 보니까 한 37페이지 맞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뭐한 30페이지 가까울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내용의 성격 장애에 대한 관점들을 받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적인 관점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뭐 게시판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